네, 안녕하세요. 옥천 향수TV 유재구입니다. 오늘 비가 오네요. 남부지방은 피해가 갈 정도로 장마가 좀 심하다고 하는데, 인명이나 재난, 재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어제 그저께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총격 피습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상황을 보면서 상황 인식에 대해서 좀 다른 각도로 접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강한 미국을 슬로건으로 하고 있는데요. 강한 미국이 처음 나온 것은 1980년대 로널드 전 미국 대통령이 강한 미국을 모토로 상당한 인기를 얻으면서 재임까지 그렇게 하셨죠. 문제는 강한 미국이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희생이 되거나 어떤 나라가 희생이 뒤따른다 라고 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1985년 일본이 G5, 지금은 G7이지만 그 당시 G5와 프라자 합의를 하게 되는데요. 그 당시 일본 엔화 환율이 250대까지 약세였어요. 그래서 미국이 엔화가 약세가 지속되다 보니까 수출 쪽에서 문제가 생겨서 1985년 일본과 프라자 합의를 통해 엔화를 무려 125원까지 낮추게 됩니다. 거의 반토막 된 거죠. 워낙 엔화 가치가 그 정도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에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일본 자체가 디지털화되는 과정에서 제조업이 차세대 첨단 산업에 대한 의지도 없었고, 그동안 쌓아놓은 부에 만취가 돼서 폭죽을 터뜨리느라고 정부도 문제가 있었고, 국민들도 의식이 물질적 풍요 속에 취해서 미래를 보질 않았죠. 그 사이를 틈타서 삼성전자가 반도체에 진입을 하고, 일본은 반도체를 거의 27나노인가에서 접습니다. 대만과 한국이 반도체 산업에 그 당시부터 진입을 하면서 역전이 되는 상황까지 이렇게 한 30년이 지나가죠. 결론적으로 강한 미국은 일본의 희생을 대가로 이뤄낸 것이다. 이 부분을 우리 한국은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로널드 전 대통령이 강한 미국을 제창하면서 수출 분야를 타개하기 위해서 엔화를 절반 이상 상승시키고 하는 과정에서 후유증이 있었죠. 흔히 얘기하는 쌍둥이 적자, 무역 적자, 재정 적자. 항상 양면은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취할 수는 없습니다. 그 쌍둥이 적자가 만약에 미국이 아니고 다른 나라였다면 아마 경제적으로 폭망하는 사태까지 갔을 겁니다. 미국이기 때문에 기축통화를 갖고 있는 화폐 지배력을 갖고 있는 미국이기 때문에 쌍둥이 적자인 무역 적자, 재정 적자를 극복하고 대량의 국채를 발행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게 현재까지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다시 강한 미국을 하겠다. 이민자 안 받고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세우기까지 했잖아요. 그것도 멕시코 돈으로 해라. 뭐 이렇게까지. 우리나라한테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 뭐 1조 5천억 정도 되는데 13조 정도 요구하고, 관세 정책을 통해서 무역 장벽 높이고, 또 백인 우선주의, 이민자하고 흑인은 필요 없다. 백인, 저소득층인 백인들을 중산층으로 끌어올리겠다. 그게 강한 미국은 아니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본인이 2020년도 대선에서 낙선한 날 강성 지지층을 향해서 우위로 가야 할 시간이다라고 연설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 의회주의 상징인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 강성 지지층에 의해 점거를 당하고 기물이 파손되고 민주주의가 완전히 무너지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 중심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책임에서. 또 하나, 재임 당시 코로나19가 발생을 했어요. 코로나19로 사망한 세계 인구가 700만인데 미국에서 11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재임할 당시에. 전 세계 사망자의 15.7%입니다. 미국의 준비되지 않은 모습, 그리고 보건, 체계라든가 이런 민낯을 보여준 사례라고 볼 수 있죠. 자, 의회를 난입해서 의회를 점거한다. 시민들이. 정치적으로 민주주의가 붕괴되고, 바이러스를 예상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해서 15.7%의 사망자를 발생한 미국.
그 당시에 있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강한 미국을 기치를 내세우며 대통령이 되려고 합니다. 저는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고 어떤 나라의 희생이 수반될 것이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저는 일본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일본이 지금 엔화가 160엔도 무너지는 상황인데 미국은 엔화가 약세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왜?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1980년 120엔에서 130엔이 적정한 엔화라고 볼 겁니다. 그러면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나 필리핀 이런 나라들을 희생을 삼아서 강한 미국이 될 수 있을까요? G7 안에들은 나라를 희생의 대가로 강한 미국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선택은 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가장 우선순위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다. 벌써 이 주둔 비용에 대한 협상으로 다가오는 모습 자체가 그 출발점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에 대한 준비, 대안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된다. 물론 대통령 후보 연설에서 총격이 일어난 것은 잘못된 거죠. 그리고 다행히 천운으로 사망하지 않은 것도 다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냉정하게 상황인식을 봐야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대한민국에 밀려올 쓰나미 같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적인 상황 예측하고 대비해야죠. 내부적으로 의료계 갈등, 이념 갈등, 당내 당대표 뽑는다고 서로 헐뜯고 하나 되지 못하고 대외적으로는 실용주의 다국적 외교가 아닌 친일 국정 외교, 맹목적인 친미 외교, 탈중국을 경제수석이 취임하자마자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소련과 냉전의 외교 관계를 갖고, 물론 소련이 전쟁을 하기 때문에 소련이 잘하고 있다라고 소련 편에 쓸 수는 없지만 유연한 등거리 외교는 할 수 있었다. 우크라이나를 방문해서 3조 원 지원해 주겠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 방문하게 해서 10조 원을 저리로 빌려주겠다. 뭐 이런 우리나라 입장에서 적극적인 외교로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요번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 총격 피습 사건을 보면서 미국은 민주주의가 붕괴된 나라였다. 그리고 진행하고 있다. 그런 미국의 맹종적으로 따라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본도 어렵고 중국도 어렵습니다. 중국은 10년 정도의 SOC 사업을 미리 땡겨서 하는 바람에 부동산이 과열되고, 지금은 부동산이 붕괴되면서 뭐 1억 채 빈집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중국도 저력이 있는 국가고 일본도 저력이 있는 국가입니다.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블록을 형성하고 나름의 화폐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일본의 상황을 잘 보고, 일본의 정치계에서 미국과 중국과 소련과 EU 쪽에 하고 있는 정치 외교를 보고, 중국, 러시아, EU 쪽에 우리나라는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 것인가. G7 정상회의에 2번이나 연속 초청을 못 받았죠. 그게 우리나라 현재의 외교 현실이라고 봐야 됩니다. G7 플러스 8 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15개국에. 그래서 대안으로 한 게 아프리카 48개국 모여서 뭐 좀 폄하된 얘기지만 도와주겠다 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G7 정상회의 열릴 때 중앙아시아 3개국 방문하고, 저는 지금 같은 그 외교 라인이 펼치는 외교 정책, 이거는 조금 문제를 제기해 봅니다. 김태호 제1차장이 외교안보 라인의 실세인데요. 한번 홍역도 있었지 않습니까? 김성환 안보전략실장도 나가고, 비가 내리는데 좀 우울하네요. 나라라 상황을 생각해보니 저 같은 소상공인도 이런 생각을 하는데, 나라의 5년, 10년을 내다보시는 용산, 여의도, 서초동에 계시는 분들 좀 더 연구하시고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고민과 대안을 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료 대란이 이 정부에 기울어가는 도화선이 되질 않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